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3권 혁명 전야 그리운 영수와 그네. 육군 포병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미군들과 싸웠고 이것이 그의 반미 성향을 심화시켰다는 속설이 있는데 사실이 아닌 것 같다. 박정희는 언제나 그러하듯 모범생이었다. 그는 영내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미국인이나 외부와의 접촉을 활발하게 하지 않는 편이었다. 그는 다른 한 준장과 함께 유학생반의 선임자였다. 미국인들에 대해서 너무 저자세를 취하는 장교가 있으면 조용히 숙소로 불러 주의를 주는 정도였지 겉으로 불만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박정희 준장 바로 옆방을 썼던 임상균 중령은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과묵한 박정희가 어렵게 느껴졌다. 박정희는 가끔 임중령 방의 문을 두드리고는 맥주 좀 사다 줘 라고 했다. 저 양반 또 돈이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한 임중령이 자기 돈으로 사다 주면 박정희는 혼자서 마셨다. 체제비를 받을 때마다 박정희는 임중령에게 맥주값을 정확히 계산해 주었다. 임중령은 동전을 넣는 세탁기로 빨래를 직접 하는 박정희가 안쓰럽게 보여 다리미질을 대신해 주기도 했다. 박정희는 유학생들이 텍사스주 댈러스로 단체 여행을 갈 때도 빠졌다. 아마도 돈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박정희는 미군들이 주최하는 파티장에도 잘 나가지 않았다. 한 번은 드물게 미군이 초청한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했는데 안내 장교가 사라지는 바람에 부대로 돌아오는 길을 몰라 고생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영어 실력이 충분하지 못했던 박정희는 적극적으로 이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상균 당시 중령의 증언. 우리 학생들은 월 150달러를 체제비로 받았습니다. 외출을 나갔다가 점심값을 아끼려고 굶고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장군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숙소에 돌아오면 조용히 지내니 옆방에 있는데도 함부로 말을 붙이기 어려웠습니다. 박정희 3군단 포병단장의 작전참모였던 오정석은 포트실에서 정말로 배운 것은 포술학보다는 미국 그 자체였다고 회고했다. 미국인 가정에 초대되어 그들과 며칠씩 함께 생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에 무척 놀랐습니다. 늦은 밤에 인적도 없는데 빨간 신호등에 멈춰서는 자동차, 스쿨버스가 지나가면 속도를 줄이는 차들을 보고 아하, 사람 사는 데란 이런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기생들끼리 모이면 이러다가는 친미파가 되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경계심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많은 한국군 장교들은 왜 도로에 중앙선이 있어야 하는지, 들이받친 자동차를 몰던 장교가 들이받은 자동차를 몰던 부하를 왜 두들겨 패주지 않고 무슨 서류에 사인만 하고 보내주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다. 1954년 4월 25일 박정희 준장이 쓴 일기. 포트실의 일요일, 고국을 떠나온 지 3개월, 고국 산천에서 백설이 분분하고 찬바람이 살을 에일 듯하던 날 대구공항을 떠났는데 벌써 초하를 맞이하게 됐다. 포트실은 봄, 여름을 구별하기 어려운 고장이다. 춘시, 춘비, 사춘이라 봄은 봄인데 봄 같지 않은 봄이었다. 4월 20일경부터는 훈풍이 넘실넘실 나뭇가지를 스치며 분명히 초하의 면목을 갖췄다. 서늘한 나무 그늘이 그윽하고 신선한 경치를 만들어서 산책하는 이의 발걸음을 상쾌하게 한다. 영수와 그네를 생각하며 한적한 숙사에서 향수에 잠겨본다. 유학생들이 도시 구경을 나가고 혼자 영내에 남아서 그 한적함을 즐기면서 고향과 가족을 생각하는 박정희의 모습에서 우리는 통상적인 혁명과는 다른 조용한 인간형을 떠올릴 수 있다. 그의 성정은 침착과 사색을 바탕으로 하는 결단과 행동이었다. 결정적 시기에 보여준 그의 전광석화 같은 행동의 밑에는 기나긴 준비의 세월과 고독한 사색의 축적이 있었다. 박정희가 유학을 떠난 후 전속부관 원병호 중위는 이사단 포병단에 근무하고 있었다. 어느 날 유경수가 인편으로 쌀이 떨어졌다는 연락을 전해왔다. 저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지 배고픔이란 것을 절감하지 못했어요. 왜 유교사가 남편 부하에게 이런 구차한 부탁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고 다소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니 저 같은 사람에게 부탁할 정도라면 얼마나 다급할까 싶어
26사단 김재춘 참모장을 찾아갔죠. 그는 쌀 한 가마와 만환을 주면서 유교사에게 갖다 주라고 하더군요. 박정희는 귀국을 앞둔 6월 14일 이런 일기를 썼다. 번잡한 서울 한 모퉁이에서 내가 돌아올 날만 기다리고 있을 영수. 인천 부두에서 기다릴 영수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네를 안고 그네 아빠 오셨네 하고 웃으면서 나를 맞아줄 영수의 모습. 나의 어진 영수, 그대는 내 마음의 어머니다. 새빵살이, 없는 살림, 좁은 우울 안에 우물 하나 없이 구차한 집안이나 그곳은 나의 유일한 낙원이요. 태평양보다도 더 넓은 마음의 안식처다. 불우한 우리 가정에는 새로운 희보가 기다리고 있다. 남아일까 여아일까? 이름은 무엇으로 할까? 남아일 때는 태평양상에서 본 구름과 같은 기운을 상징시켜 운자를 넣을까? 시운, 수운, 이룬, 이룬, 일훈. 여아일 때는 근숙, 운숙, 근정, 근랑, 운희. 결정권은 영수에게 이리 맞아. 박정희 일행은 6월 하순 시애틀에서 미군 수송선 제너럴 포프호를 타고 태평양을 건넜다. 일본 요코하마에서 하룻밤을 잔 뒤 규슈 남단을 돌아 인천으로 향했다. 박정희는 선수 쪽 좋은 방을 쓰고 있었다. 6월 26일 박정희는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가판으로 나갔다. 오른쪽으로 제주도가 보였다. 박정희는 반년 만에 보는 조국을 스케치했다. 그는 내일이면 그리웠던 조국 강토에 제1보를 디디게 될 기쁨, 부두에 마중 나온 사랑하는 처자의 모습을 보면서 선실에서의 마지막 잠을 재촉했다 라고 썼다. (1954년 6월 27일) 오전, 박정희 준장이 6달간의 미국 유학에서 돌아와 인천항에 내렸을 때 그 또한 대부분의 장교들처럼 너무나 비참한 조국의 현실에 분노와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다. 지금의 한미 간 격차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천국과 지옥의 대비를 경험하고 온 장교들의 이런 충격은 나라를 뜯어 고쳐야겠다는 개혁의 의지로 발전된다. 1881년 조선 정부가 신사유람단을 일본에 파견하여 선진 문물을 살피고 오게 했을 때 그 선비들은 개혁 의지를 품고 돌아왔으나 개혁의 수단을 갖지는 못했다. 그러나 1950년대 미국에서 군사학과, 미국 사회를 공부하고 돌아온 젊은 장교들은 한국 사회의 최강 집단에 소속돼 있었다. 군인들이 우리 사회에 선두 집단으로 등장한 것은 1170년 고려 무신난 이후 약 800년 만의 일이었다. 미국에서 장교들이 품고 온 개혁 의지가 총구와 결합하기만 하면 혁명의 권력을 창출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돼 가고 있었다. 그 결합의 매개체가 되는 박정희는 그러나 한 번도 내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이러이러하던데 라면서 미국식을 기준으로 한 부대 운영을 지시하지 않았다. 그의 문법은 항상 동양적 가치관과 방법론에 기초하고 있었고 미국식은 교과서가 아니고 참고서였다. 6.25 이전부터 시작된 미군에 의한 한국 장교 도미 교육은 문화적 충격을 경험한 장교들을 배출했다. 6개월에서 1년간의 미국 체험을 통해서 이들은 호기심, 경외감, 열등감, 울분을 느껴가면서 미국식 군사교리, 과학적 조직 운영 원리, 그리고 한국인으로 태어난 의미를 깨닫게 됐다. 위관급 장교에서 3군 총사령관을 지낸 정일관까지 한국군의 핵심 장교들이 이런 체험을 공유함으로써 한국군은 가장 먼저 국제화되고 현대화되고 그리고 개혁 의지를 지닌 집단으로 변모해갔다. 교수 집단보다도 고위 관리 집단보다도 정치인보다도 언론인보다도 당시의 한국군 장교단은 외국물을 마신 사람들이 많았다. 많은 도미교육 과정에서는 민족적 충돌이 자주 빚어졌다. 주로 미군 장교들이 민족적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언동을 하는 데 대한 한국군 장교들의 반발이었다. 일부 장교들은 이런 충돌 과정에서 수학을 포기하고 중도 귀국해버리기도 했다. 젊은 장교들 가운데는 미군 하급 장교들에게 너무 친절한 한국군 장성들에게 대하여 경멸감을 품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러나 도미 유학은 한국군 장교들에게 압도적인 미국의 힘과 미국식의 합리성, 그리고 미국인의 선량함을 알려줌으로써 친미화의 효과를 거뒀다. 흔히 반미적이라고 평가되는 박정희의 태도도 한국인의 자주성에 대한 미국 측의 부당한 간섭에 대한 반발이었지 카스트로나 나세르 형의 이념적 반미는 아니었다. 박정희는 귀국하자마자 2군단 포병사령관으로 발령났다.
그를 데리고 간 것은 장도영 군단장이었다. 6본 정부국장으로 있을 때인 6.25 직후 민간인 박정희를 소령으로 복직시켜준 장도영은 구사단장, 참모장 관계에 이어 세 번째로 박정희를 부하로 쓰게 된 것이다. 5.16까지 계속되는 두 사람의 관계에서 늘 베푸는 쪽에 있었던 것이 장도영이었다. 귀국 사흘 뒤 딸 근영이 태어났다. 박정희는 귀국할 때 선물을 하나 사왔는데 요사이 가정에서 목욕탕에 치는 비닐 커튼이었다. 유경수는 이것을 창문 커튼으로 치고 친척들에게 자랑했다. 어느 날 군단 휼병 참모가 장도영의 숙소를 찾아왔다. 박정희 장군은 청빈한 것이 지나쳐 가족들이 아직도 새빵살이를 하고 있다고 보고하는 것이었다. 장 군단장은 대민 사업으로 돈을 벌고 있던 휼병 참모에게 박 장군에게 집을 하나 구해주면 어떨까 하고 말했다. 휼병 참모도 그러겠다고 했는데 박정희가 곧 광주에 있는 육군 포병학교 교장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성사되지 않았다. 만주 군관학교에 들어가느라고 문경 보통학교 교사직을 그만뒀던 박정희는 1954년 10월 18일에 드디어 교장 선생님이 됐다. 포병학교는 교육총본부 소속이었다. 총본부 총장은 미국 육군대학에서 공부하고 막 귀국한 유재흥 중장이었다. 당시 육군은 16개소의 병과학교, 2개소의 신병훈련소, 1개소의 의무구지 사령부, 그리고 교재창을 거느린 거대한 교육기관이었다. 박정희는 포병학교장으로 부임하자마자 교장실 입구에 있던 2그루의 버드나무를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 소나무를 심었다. 시찰 나온 유재흥 총장이 근사하게 보인다고 말하자 이렇게 설명했다. 버드나무의 축 늘어진 모습이 군인의 기상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뽑아버리고 쭉 뻗은 소나무를 갖다 심었습니다. 그 뒤 유재흥 총장이 다시 찾아가 보니 잎이 빨갛게 마른 소나무가 베어져 한쪽에 쌓여 있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박정희는 토질이 맞질 않는지 실패했습니다 라고 했다. 이때 유재흥 총장은 메가더 원소의 회고록에 군인은 나무를 자를 줄은 알아도 성장 과정은 모른다고 한 말이 생각났다 고 자신의 회고록에 적었다. 박정희는 집권한 뒤 미국식 민주주의를 사회 발전 단계가 다른 한국에 무조건 이식하려는 것은 착각이다. 토양이 다른 한국 땅에 미국 밀감나무를 옮겨다 심으면 탱자가 열린다는 비유를 동원하고 했는데 이때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가 아닌지 모르겠다. 박정희는 문경 보통학교 시절에 학생들을 자상하게 가르쳤듯이 참모 장교들을 그렇게 교육하곤 했다. 3군단 포병단에서 작전 참모로 박정희를 모셨던 오정석 중령은 포병학교에서 교무처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박정희가 한 훈시를 지금도 외다시피 한다. 두보의 시를 인용한 훈화에서 박정희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사람이 봄을 찾기 위해 산과 들을 헤매다 심신이 지쳐 주저앉아 있었는데 그가 앉은 자리에서 눈을 들어보니 바로 앞에 있는 매화가지에 봄이 와 있더라 는 두보의 시처럼 진리나 애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국이란 작전 요무령이나 철학 서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직분에 충실하는 것이 바로 애국입니다. 박정희는 10월 유신 뒤에 유신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자기 집 앞을 자기가 쓰는 것이 유신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